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7월 26일 파트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파트 2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목들을 목록을 만들어 놨습니다. 대다수 일본인 눈치 못 채고 세계적 1위 기업 시네츠 화학이 관통하는 일본형 경영 8가지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현대 비즈니스에서 보도가 됐는데요. 이 작성자는 맨 마지막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생소하지만 세계적인 대기업, 이 시네츠 화학에서 만드는 물건이 자동차, 내비게이션, 에어컨, 스마트폰, 휴대폰, PC, 벽지, 타이어, 전선, 알약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시네츠 화학공업 제품이 존재한다. 1926년에 창업, 시나노의 물과 에치고의 석회석의 만남의 기원이 있다. 그리고 현재 동사의 대표적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딜랩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3월 7일자 보도된 내용 중에서 실리콘 웨이퍼 업계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분석에서는 당당히 1위, 전 세계 34.61%를 획득하고 있는 실리콘 웨이퍼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염화 비닐 수지도 세계 점유율 1위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만드는 게 이제 화학 제품인 모양인데 약방의 감초처럼 많이 쓰이는 거다 그런 거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회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제 수준으로는 석유화학계통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한번 복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서론을 끌어내면서 일본형 경영을 들고 나왔습니다. 일본 경영의 영웅, 외외 분석이라고 파이 이렇게 외외라고만 돼 있는데 제가 그 조직에서 일할 때 그 품질 경영 이런 거 할 때 보통 원인 추적을 위해서 3Y를 한다. 그 근본 원인까지 3번 질문을 해서 끝까지 이 근본 원인을 찾아간다. 이런 거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눈앞의 작은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큰 이익을 소중히 하는 일본형 경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잃어버린 30년 동안에 어떤 그 전문가들은 일본이 잘못되고 있는 점을 반성하는 그런 글들도 그 뉴스 보도에 많이 나왔는데 이제 조금은 자기네들한테 자부심을 좀 갖게 하는 그런 글들을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장 그릇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릇이 더 우리말 번역으로 해도 더 낫겠죠. 그릇이 크다, 작다. 소전시라고 되어 있는데 피터 드러커 참 유명한 경영학자죠. 지적하는 현대 조직의 리더의 요건에서 말한 것처럼 현장의 자주성을 최대한으로 존중한다는 부하에게 맡긴다가 그런 뜻이 되겠고 그렇지만은 이 고난은 남기지만은 최후의 책임은 내가 진다. 그것이 사장의 덕목이고 그릇이다. 이렇게 피터 드러커도 얘기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일본형 경영의 그 본질 이런 거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형 경영의 사장님 그릇 8가지 원칙 이거를 다른 말로 한다면은 리더의 8원칙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죠. 일본이 회사의 자산으로서의 인지를 소중히 한다. 인적 자원을 중요시한다. 이런 얘기겠고 눈앞의 이익에 구애받지 않고 장기적 이익을 추구한다. 말이 좀 그럴싸하긴 합니다. 그죠?
회사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일치하도록 노력한다. 이거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기업을 일하는 인간에게 쾌적한 장소로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공론보다 현장을 소중히 한다. 이런 얘기는 이제 공론이라는 게 이제 특상 공론 이런 얘기죠. 우리가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공평성을 중시한다. 이 공평성이라는 용어 정치에서도 많이 나오죠. 다양성, 공평성, 뭐 포용성 뒤에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만은 또 장기적인 인간관계의 숙성 이런 표현이 있고 인간을 다기능화한다. 이 8번이 일본 경영의 또 특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분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리해고를 하지 않아도 배치 전환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고객에게도 이게 편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세분화하고 있지 않다 하는 얘기는 이제 글쎄요. 그 분업들을 그 현 산업사회는 분업인데 이 다기능으로 하면은 이 일 저 일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전천후 뭐 전천후가 어디까지 범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역량들을 키운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이 회사가 애초 구조조정을 해야 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는 책임은 분명히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이 있는 거지 직원들한테 있는 게 아니지 않냐. 그 최대의 책임자가 종업원의 생활을 희생시키는 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지 않고 앉아 있는 것이 구미화된 많은 일본 기업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앞이 아니라 장래를 보다. 이 신해지 화학이 그런 거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일본의 그 분위기가 잘 있거라 디플레이션 경제,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가자, 갈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 역사에서 상태인 인플레이션 경제에 있어서는 장래의 가격 상승을 응시해 장기 비전에 의해서 행동하는 기업이 승자가 된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솔직히 뭐 이해될 것 같기도 하긴 합니다. 일본에서도 전후에는 노동쟁의가 빈발했지만은 사실 그 일본은 노사 신뢰 구축을 노력을 서로들 해가지고 괜찮게 지금 돼 가고 있다 이거죠. 보통 춘투라고 하는데 춘투도 우리나라처럼 뭐 빨간띠 걔네들이 가미가제 특공대 일본의 그 외색인 것도 모르고 빨간 머리띠 두르고 뭐 결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사면은 자기가 죽음을 각오한다니까 다 죽어라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해요. 죽음을 각오하고서 임금 인상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죠. 회사는 망해도 그런 무식한 노동조합 이런 거하고는 틀린 거죠. 자관 상호 신뢰 구축 노력을 했다는 것은 뭐 그 인정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쌍방이 이익이 된다 하게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현재의 그 한국형 경영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장력이 관건이라고 했고 이것은 특히 제조업에 있어서의 일본 기업의 장점이다. 그리고 형평성을 유지하다. 아까 공평성, 형평성 같은 의미겠어요. 현재의 미국 기업이 반면교사다. 그건 뭔 얘기냐면은 CEO가 너무 과도한 보수를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거꾸로 해서 이 구미에서 얘기하는 실력주의, 성과주의지만은 그건 궤변일 뿐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네요. 왜냐하면은 실력이나 성과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약 8.8조 엔의 보수의 근거도 불명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쪽 사고방식은 나 때문에 투자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 그 주식 지분에 대해서 또
어떤 그 의결권을 더 주든지 보수를 나한테 왕창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몰고 나가죠. 덧붙여 종합상사나 종합리스를 시작으로 하는 일본의 가예라고 했는데 이게 집가자에다가 예술 예자더라고요. 보니까 일본의 가예의 종합화도 인재가 다기능이 있기 때문에 잘 기능한다. 그러니까 제조업만이 아니고 종합무역상사도 잘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워렌 버핏이 그 5대 그 무역상사 주식을 왕창 사들인 거를 그만큼 일본 경영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형 경영이 앞으로의 일본을 견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결론을 내면서 오하라 히로시라는 국제투자 분석가, 인간경제과학연구소, 경제과학 집행 파트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분한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기업 경영에 과연 어떤 나라형이라고 표현해야 하는지 성과를 평가하는 잣대를 원가 세계에서 스루프 세계로 생각해 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묻고자 한다. 이게 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오늘의 작은 이익을 탐하지 않고 미래의 장기적인 비전이나 수익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오늘도 돈을 못 벌면은 당장 망하는데 그래서 기업은 미래만이 아니고 오늘도 내일도 돈을 계속 번다 이렇게 까놓고 얘기하고서 경영을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견해를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조직에 있을 때 품질 경영을 한 뭐 10여 년을 하면서 여러 경영을 학습하고 또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품질 관계를 가지고 품질 경영, 퀄리티 매니지멘트라고 하지만 이 퀄리티라는 게 제품 품질만이 아니고 어떤 경영의 질을 얘기하는 것까지 발전이 됩니다. ISO 9001이라는 게 그런 거죠. 경영을 어떻게 표준화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뭐 일본형 경영 뭐 이런 게 아니고 국제 표준으로 우리가 정해진 게 있지 않냐. 그게 국제 표준화할 때 일본의 특징도 들어간 것도 있고 또 기술적인 면에서는 일본의 무슨 뭐죠? PC 본이라는 이 분석 기능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만은 ISO라는 게 국제 표준화 기구니까 경영도 그렇게 표준적으로 가면은 돈을 벌 것이라고 국제기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ISO가 요즘 개나 소나 돈 주고 따는 게 돼서 우리나라에서는 ISO 한다고 돈 버냐? 뭐 이렇게 또 비하하는 차관 우리나라에 뭔가 국제 표준이 들어오면은 제대로 하는 기업은 대기업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은 중소기업은 그냥 형식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괜히 문서 하나 많이 만든다 그렇게 하지만은 누가 문서 많이 만들라 그랬냐? 그것도 기업의 자기 그릇에 맞게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지. 대기업 거 그냥 갖다가 베끼니까는 그 꼴이 나는 거. 뭐 이런 것까지 좀 곁다리로 얘기가 나와 버리네요. 환율 발언 파문 1달러가 110에서 120엔까지. 일본은 당장 외환 보유액을 줄여. 그러니까 달러를 팔아가지고 엔저 차이 확보를 이런 제목으로 전 내각 참사관 가열대교에서 다카시 요이치라는 사람이 석간 후지에 기고한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퍼스트, 미국 제일주의다. 중요 기간 산업은 국내에서 완결되어 정비하려고 하고 있다. 이제 리쇼어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달러 강세는 불편하다. 약히 표현하고 있지만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지금의 달러가 균형 환율보다 높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것 같다. 트럼프가. 즉 달러 강세는 미국 경제를 약화시키지만은 다른 나라를 강하게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듯하다.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이 1달러 가지고 많은 물건을 수입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내 기업이 망한다. 이런 정도까지는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가 돼야 수입이 좀 줄어들고 국내에서 좀 또 내수 제조업들이 돌아가는데 기여를 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런 것 같이 이해가 돼요. 어느 정치가나 경제 미디어처럼 앵고가 일본 경제는 좋고 엔저가 나쁘다라고 믿는 것과는 정반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엔저면은 뭐 수출 기업들은 더 좋은 거죠. 물론 수입이 더 많다 그러면 또 문제도 있는 겁니다만은 미국에서는 실무적으로 미 재무부하고 그 연방준비제도이사의 FRB 두 군데에서 환율 개입을 결정하고 뉴욕 지사인 뭐 연방은행 이걸 약어로 쓰는 것 같습니다. 개입 사무를 한다. 개입 금액은 미 재무성과 FRB가 반절해서 반반씩 부담해서 미 재무성은 외환 안정기금에서 돈을 충당하고 FRB는 자신의 밸런스 시트 대차 대조표로부터 각각 원자를 거출한다. 이렇게 이런 것도 이제 뭐 어떤 상식으로 좀 알아둘만 하네요. 덧붙여 일본에서는 개입 주체는 재무성으로 자금은 재무성의 외환자금 특별회계, 외환특회부터 거출되고 있다. 재무부에서 그 환율 개입을 한다 그러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미국같이 하지 않겠냐, 한국은행하고 재무부, 그런 거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런 게 뉴스에서 이런 거와 같이 보도된 적이 없죠, 우리나라는. 미국 금리는 FRB 소관으로 환율은 양자 간 통화 정책 차이로 결정된다. FRB 의장은 대통령이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바탕으로 임명한다. 그래서 FRB가 독립이 되어 있다 해도 사실상 정부 자율사이기 때문에 정부 방침 아래 금융정책을 한다. 여기에 대통령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금리도 환율도 길게 보면 트럼프의 뜻대로 될 것이다. 요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공감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실무적으로 실질적으로는 그 죄송합니다. 이게 뭐 쓸데없는 이런 네. 어, 그런데 사실상 미국의 은행은 정부의 자회사가 아닌 거로 알고 있고 미국 연방은행이라 그래도 사실은 민간은행이라고 그러죠. 그 형식상 임명을 하는 거지 그게 진짜 하는 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 중국 관리들은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인한 위험을 경고하고 미국 기업 지도자들에게 관계 개선을 도울 것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일레인 쿠르텐 바흐가 AP통신에서 보도를 했는데 뭐 쭉 그 몇 년 동안 진행된 얘기죠. 위험을 계속 경고한다? 경고가 아니죠. 이제는 하소연하는 입장일 겁니다. 촉구가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읍소를 할 정도 아니냐, 중국이. 그런데 절대 그런 외교상 표현은 안 하겠죠. 중국의 자존심으로. 어쨌든 이 미국의 그 기업 대표단이 베이징을 방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들한테 이게 그 미국 관세 인상이 그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거고 또 미국에서도 페덱스나 마이크론 최고 경영자 등 미국 중국기업위원회라는 게 있는 모양이네요. 최소속의 영향력 있는 기업인 대표단이 고위급 회의를 위해서 집권공산당 지도자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수많은 공약이 포함된
정책 청사진을 지지하는 데 이어 열린 것이다. 그래서 중국에 투자를 많이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흥미를 잃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서구에서는 그런 쪽으로 결론을 내고 있죠. 미국과 중국 모두 무역과 투자를 제한하는 데 있어 국가 안보 문제를 꺼봤고 미국 기업들이 중간에 끼어 있기도 했다. 중국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시한 제재는 대부분 대통령이 바뀌었어도 변한 건 없다. 그러니까 미국이 외교적으로는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무역관계나 미국 우선주의는 트럼프만 얘기한 거는 사실상 아니다. 중국 죽이기는 어디서 대통령이 돼도 똑같을 거다. 그런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또 중국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의 션 스타인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중국에서 다양한 새로운 규제가 나타나고 있고 레드라인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하는 기업들 사이에서 불확실성과 우려가 지금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기업들은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싶지 않지만 그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지 누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이런 게 잘못하면 국가기밀이니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간첩법 뭐 이런 거가 많이 논의가 됐었죠. 그 정보를 수집할 능력이 없다면 중국의 국가기밀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인지 아닌지 긴감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요게 이제 중국에 투자하는데 진짜 문제다. 이 중국 애들이 자기네들은 스파이 짓을 하면서도 그 미국이 정보활동, 기업 정보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간첩법을 적용한다. 그게 이제 코에 걸면 코골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위해가 된다고, 중국에 저간 위험이 된다고 공산당이 정의를 내리면은 그건 간첩법에 걸리는 거다 이거죠. 그런 거를 뭐 이혈령, 비혈령 뭐 이런 법 같다고 그러죠. 르뽀, 외국인 관광객 들어오자 살아나는 서촌, 구역별로 특색 갖춰 내국인도 늘었다. 방재혁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보도했어요. 1분기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제로다. 방한 외국인 전년 대비 101% 증가 역량이 있다. 적정 가격이면 계약 빨라, 문의도 꾸준. 전문가들 관광객 회복은 긍정적이나 상권 확장에는 제한적인 의견을 냈다. 요거는 뭐 덕수궁 동일단길이겠네요. 요게 이제 그 옛날 청와대로 올라가는 길 같고, 요게 무슨 저 건너편이 무슨 저기 경찰청인가 뭐 서울경찰청인가 있죠. 외국인이 이제 한복을 빌려가지고 입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또 요것은 이제 그 홍인시장이라고 하나요? 세종마을거리라고 되어 있네요. 서천이구나. 여기 한번 지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식사도 한번 어느 식당에 들어가서 해봤는데 뭐 음식 맛이 다 거기서 거기죠. 뭐 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뭐 어쨌든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이 비유해 보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일본에 가서 이게 뭐 지금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동대사 아마 그런 절인데 엄청 그 막부 시대 때신 건지 뭐 하지만 절들은 크게 전화가지고 이렇게 큰 절을 짓는 것은 자기 권력이 세다. 우린 그 나라의 각각의 지방 정부가 많았기 때문에 또는 그 통일을 하고서 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막부 정부에서 그 외국인들이 이제 꽤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히로시마 쪽에 있는 거죠. 그 바닥에 그 유명한 이걸 뭐라고 그러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나라 절에나 들어갈 때도 꼭 요거 유사하게 그 맨 먼저 있는 거죠. 이거 상징적인 그런 어떤 그 우리나라하고 옛날에는 문화가 비슷했을 것이다. 어떤 그 종교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느낀 것은 모든 유명한 관광객들이 오는 데가 대부분 세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된데 이런 데를 보고서 외국인들이 오는데 이번에 가서 느낀 것은 미국인들이다 이런 게 아니고 스페니쉬 말도 많이 들리고 동남아 사람도 있지만은 유럽 사람도 들리고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의 말소리 같아요. 생긴 모양새들이 다양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느끼면서 우리나라가 외국인 뭐 들어왔다 그러지만은 우리나라가 이게 세계문화유산 이런 것도 좀 경쟁을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그것만이 아니고 그게 곁들여 가지고 좀 해봐야 되겠죠. 특히 뭐 이런 뭐 교토라든지 이런 데는 도심하고 문화유산하고 약간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도심 속에 고궁이 남아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또 장점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 서울 자체가 관광으로서 메리트가 있게 뭐 세계문화유산에 뭐 경복궁이 들어갔겠죠. 한번 검색을 저도 해봐야 되겠는데 그런 게 경쟁력, 관광객을 끌어모으는데도 좀 되겠고, 근데 이제 물가가 문제죠, 물가가. 일본은 엔화 약세 때문에 또 인플레도 있어 조금 오르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엔화 약세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제일 많이 갔다고 그러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건데 윤 정권 들어와서 이제 한일 관계가 정상화가 됐는데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는 게 한국 인천공항 및 공항버스 안내 방송 언어 국가 순서가 비교가 되더라고요. 윤 정권 들어서 이런 것도 순서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갔어요. 1년여 만에 일본 여행에서 공항버스의 안내방송 국가 순서는 우리나라니까 우리말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중국어가 먼저 하고 미국이 그 다음에 영어로 하고 그 다음에 일어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거 그 좀 곤란한 거 아니냐. 중국 관광객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중국 애들 돈 뺏어 먹으려고 그렇게 그 친절하게 중국말부터 안내 방송을 하느냐. 뭐 전철안에서도 그런가요, 우리나라? 이런 거 보면서 야 이게 뭐 그 도시철도 공사 뭐 이런 거 한다고 그러지만은 이게 이런 게 바로 친중 세력들이 그 다 영향력을 문재인 정권 때 해가지고 박원순이 이런 애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공항철도 안내방송도 동일한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비행기를 탄 건데 피치항공이라고 일본 저가항공이라고 그러는데 어, 한국과 일본 노선만 가는 건지 몰라도 여성 안내원의 안내방송에는 일어와 영어 방송만 하고 한국어는 없었고 그 대신 기장 안내 방송을 하는데 기장이라든지 또는 그걸 부기장이라고 얘기하나요? 뭐 자건 그런 사람이 한국말부터 먼저 해주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어, 참 이게 이렇게 변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한미일 순서로 안내 방송을 기장이 하는 것으로 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거 작은 것 같지만은 이거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외교 관계가 개선되었다면 한일 간 관광객 수요가 증가시키기 위해서라도 일본 측에서는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가니까 한국말부터 먼저 해주는 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왔었기 때문에 중국말 해주는 거냐? 이제 한일 정상화가 됐으니까 그럼 중국말부터 할 거냐? 일본말부터 할 거냐? 한국말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순위는 영어죠, 영어. 그러면 두 개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 일중 순으로 해라. 내 얘기는 요런 생각들 안 해보셨나 몰라. 요거는 사진은 큐슈로 넘어오는 그 혼슈 이 본토에서
요 다리만 건너면은 이제 이 큐슈 섬으로 넘어오는 다리가 있다. 요 사진을 찍어서 보냈음 걸 받았습니다. 제가 어텐션 플리즈라고 영어로 좀 해보고 싶네요. 지금 제 한미일 중순서로 해라 안내 방송을 아시겠습니까? 라고 도시철도공사나 그런데 얘기하고 싶네요. HD 한국조선해양 벌써 70% 올랐는데 JP 모건은 이제 시작에 불과. 권오은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아직 조선업 슈퍼사이클 초입이라는 게 주된 근거다. JP 모건은 도크, 건조장 활용률과 인도 선박 수익성 개선 등에 따른 이익 증가가 예상보다 가파르다. 참 잘들도 분석을 합니다. 현장을 본 것처럼 HD현대그룹 계열 조선사가 올해 2분기 거둔 성과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래서 어저께 했습니다만은 한국조선해양 밑에 세 군데 자회사가 있죠. 또 한국조선해양 자체가 하는 또 자체 사업도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매출이 12조 였고 작년에 10조 원대였는데 17.8% 증가했었고 영업이익은 무려 928%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뭐 주가도 오르겠죠. 현대미포조선이 적자였는데 적자폭이 줄어들었고 현대 3호가 아주 이익이 많이 난 거로 기억이 지금 납니다. 어저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스루풋 실전 분석은 계약 자산의 흐름을 파고들 예정입니다. 실제 이게 매출이 실제 매출이 아닙니다. 수주 산업에서는 진도율을 갖다가 수익으로 인식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좀 실질 손익을 분석을 해보면은 이게 영업이익이 과연 이만큼 났는지 좀 확실히 평가 잣대를 다른 평가 잣대를 스루풋이라는 평가 잣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밀리터리 테크 폭발 없는 리튬 1차 전지 굴이 주목하는 이유는 이번에 화재 사고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군에서도 가끔 화재 사고가 있는데 현재 우리 군은 리튬의 염화 T5를 현재 쓰고 있는데 이게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세대 배터리 기술로 리튬 탄소 플루오르 화물 LICFX로 되어 있네요. 요게 또 미군 해군연구소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 여기다가 또한 소듐, 나트륨이니까 NA면 소금이라고 보통 NaCl인데 N을 소듐이라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이거 CO2 1차 전지를 또한 만든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이 나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 이 달이라든지 화성이라는 데서도 이런 거를 좀 활용을 한다. 우주 탐사에. 그래서 이것은 라이오백이라는 회사의 이 전지 모양인데 요게 1cm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요게 1인치, 2인치, 3인치 뭐 그러니까 한 5인치 정도 되는 건가? 뭐 그렇게 되게 큰 것 같은데요. 3볼트에 50A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거 지금 연구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LI 탄소 플로오르 화물, 플로오르화 화물 이런 뉴스가 되겠고 해리스가 네타냐후가 바이든과 면담한 다음에 해리스 부통령을 만났는데 해리스 부통령은 휴전을 추진한다. 이건데 만나서 악수했지만은 바이든보다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살해한 것에 대해 더 솔직하게 말했고 평화 조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휴전까지 평화는 나중에 하더라도 네타냐후 총리는 이렇게 또 만난 다음에 금요일이면 오늘이네.
말하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이렇게 또 ABC 뉴스에서 보도를 했네요.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군사력과 가자 지구에서의 역할을 파괴하고 인질들을 모두 본국으로 데려올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승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하로 만족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지 않고서는 만족을 못한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네요. 이걸 제가 그래서 속마음은 이런 거, 네타냐후 총리는 역사적으로 휴전 직전에 더 큰 타격을 적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휴전 협상을 유리하게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하마스를 완전히 괴멸시키기 전까지는 우리는 휴전 없다. 네타냐후 총리의 나는 견해에 공감합니다. 물론 민간인 희생은 어쩔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인들을 방패로 쓰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의 희생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럼 민간인들은 살기 위해서는 떠나라. 그런 얘기가 또 될 수도 있겠죠. 자, 자기네들도 2000년 정도 살았던 땅을 유대인이 옛날에 자기네들이 거기가 이스라엘 땅이라고 해가지고 참 그 역사라는 게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를 뺏기면은 안 되는 거죠. 그걸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 서구 열강에 의해서 많은 나라들이 얼마나 식민지가 됐었습니까? 나라를 뺏기고. 어쨌든 그 독립이 2차 대전 후에 독립이 되어서 그 후유증을 유럽이 지금 느끼고 있죠. 난민들이 몰려오고 프랑스 식민지는 프랑스 말을 배워가지고 프랑스에 와서 저임금으로 또 그래서 범죄 조직도 많이 생기고 그렇다고 그러죠. 수잔 라이스 그러니까 해리스를 DEI 고용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모욕적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DEI라는 게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인데 제가 영어가 짧아서 이게 그 풀네임이 뭔지 포용성은 인클루시브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다양성 뭘로 될 것 같아요. 네. 형평성, 이퀄티, 아니, 이큐티, 아니, 뭐죠? 잠깐, 이퀄리티, 뭐 이런 거겠죠. 조금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해리스 부통령을,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인격모독이고, 인신공격적인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나 JD 벤스 같은 백인들이 미국 프로젝트 2022년이라는 게 백인 기독교인이 미국 국가를 만들려는 거 아니냐. 미국은 다인종 국가로 시작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라이스라는 수잔 라이스가 얘기한 뉴스를 보도를 했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있는 거 그래도 한번 다시 제 견해를 다인종 국가라고 모두 DEI를 해야 마치 민주주의냐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보다 나를 내세우는 것이 더 문제 아니겠느냐. 이제 보통 우리가 대화할 때 우리가 뭐 할 때 나를 얘기할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왔죠. 그랬더니 그거를 또 비하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자기 자존감이 없으니까 우리 하는데 우리라는 게 울타리 이런 거에 같은 어원이 비슷하거든요. 우리나라 그다음에 우리에 가뒀다 하는 것도 어떤 이렇게 모여서 살면은 그 안에 들어오면 다 우리다 이거예요. 우리도 색깔이 다 그 한민족이지만 옛날 몇천 년을 보면은 이 군데 저 군데 많이 섞였어요. 소수 또 어디 뭐 돼 있고 뭐 생긴 거는 아랍인 같이 생긴 사람 아랍 상인들이 와가지고 정착해가지고 한국 성씨 받아가지고 산 사람도 있고 뭐 인도 사람들도 그 무슨 신라 그 무슨
그 역사책을 보면은 무슨 공주? 인도의 공주가 와서 결혼을 했다는 동, 뭐 이상 그런 얘기 저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다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다인종 국가는 아니지만은 옛날에도 섞였지만은 이제는 뭐 또 많이 이민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다인종 국가로 돼가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생각해 역사적으로 우리로 그냥 되자. 역사 공부도 같이 하고 한국말 하면은 그렇게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